예, 안녕하세요. 실전 문제입니다. 마리사 실전 문제라고 이름을 달았지만은 사회문화 실전 문제. 뭐 이거는 숨겨진 의미가 내가 만든 문제입니다. 그 내가 만든 문제면 실전 문제냐라고 할 수 있는데 나름대로 기출 유형을 맞춰서 이렇게 됐었고요. 근데 어떤 거는 지금 작년에 본 문제랑 비슷한데 어떤 문제는 조금 이상한데요 라고 하는데 이게 정확하게 누적된 게 언제냐면 2014년부터 작년 2019년까지 5년치 해서 제가 출제를 했거나 또는 이제 기존에 있는 기출을 변형했거나 라는 문제입니다. 총 문제 숫자 방금 세봤는데요. 방금 셌어요. 165문제입니다. 165문제인데 우리가 이게 사회문화죠. 사회문화에서 작년에 세 문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 쪽집게입니다. 야, 생각해봐. 아니, 영역에서 이렇게 뽑았는데 여기서 세 문제 못 맞추면 큰일 나잖아. 그냥 보시면은 기출문제 유형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제가 이제 금년에 중요하다고 하는 것도 있을 텐데 이게 나올 거야 라고 할 수 있는데 예전에 걸 낼 수도 있어요. 근데 보시면은 이제 그 유형들이 이 안에 다 있게 될 겁니다. 다음번에는 어느 정도 나올 것 같냐면 저는 4문제 보고 있습니다. 갑자기 5문제로 늘어날 것 같지는 않고요. 이번에 저희께 뭐가 없었냐면 단답이 없었어요. 이 단답이 없었기 때문에 서술형에서 3문제는 확정이고 단답형에서 저희가 빠질 경제 쪽에서 더 나온 것 같은데 저희가 아마 하나 가져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고 그전에는 몇 문제 나왔냐면 5문제 연속으로 이렇게 나왔었어요. 보통은 4문제인데 제가 보기에 논의를 하다가 한 문제가 더 추가된 게 아닐까. 오류가 있거나 아니면 영역에서 이렇게 됐는데 갑자기 작년에 3문제고 금년에는 4문제 예상하면 되고 서술 3, 단답 하나 이렇게 됩니다. 그럼 점수 배점은 2점이고 4점이 되겠죠. 그럼 저희 쪽에 가져가는 배점은 14점 이렇게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 14점을 막기 위해서 우리는 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165문제에서 영역이 이렇게 있어요. 영역이 있는데 나오는 영역들을 우선 처음에 조금 얘기를 해보면 고정적 영역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고전 사회학 이론이라고 멋있게 써봤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예요. 학자 정리예요. 학자별 이론 정리해갖고 여기서 한 문제. 사실 이 파트는요 2017년 이전에는 2문제씩 항상 냈었습니다. 디르켄베버 이 중에 3문제 반드시 출제하고 또 다른 거 이렇게 내고 이렇게 됐었고요. 그 다음에 조사방법론, 연구방법론이라고도 하죠. 여기서 한 문제 고정입니다. 요거는 뭐 이때까지 뭐 1994년부터 지금까지 뭐 고정적으로 항상 한 문제 이상은 출제를 하는 거고 항상 냅니다. 서술형이 있었을 때는 섞어서 내기도 하고요. 어찌됐든 이 개념을 한 번씩 활용해서 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사회 문화잖아요. 문화 파트입니다. 문화 파트는 문화인류학과 문화일반론이 있는데 이게 번갈아 가면 사무실은 최근에는 인류학적으로 많이 가고 있어요. 그래서 한 문제 고정. 총 몇 문제? 3문제 확정. 그럼 3문제 확정에 플러스 알파가 있어요. 플러스 알파로 뽑아놓는 거에 분류를 해보니까 저는 당연히 이게 많을 줄 알았어요. 이게 좀 임팩트가 있고 그래서 많을 줄 알았는데 의외로 더 많이 나온 데가 바로 여기입니다. 사회 집단, 사회화도 포함해보죠. 이쪽 파트가 오히려 더 문제가 많더라고요. 제가 만든 문제가 그게 많다라는 건 그쪽이 나왔기 때문에 항상 기출이 나오게 되면 그쪽을 강화시켜서 하는데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계층 계급인데 계층이라고 써보고 뭐 불평등 현상이라고 써볼게요. 요거는 이제 이쪽이 단독으로 나오는 것보다는 이쪽에서 이 학자들의 이론과 결합해서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걸쳐져 있는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운동, 변동입니다. 여기 뭐 시민사회도 들어갈 것 같고 사회가 변하는 거, 사회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또는 사회가 어떻게 변할 건지 또 변하는 그 자체 운동 또는 변화한 모습 예측 정보학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우리가 실제 사회학 책을 보게 되면 가족이라든지 성이라든지 막 그렇게 태제들이 나와 있어요. 우리 사회학개론 교재고 이렇게 되지만 지금 그게 사회문화 교과서 고등학교에서 2015 교육교재에서 날라갔어요. 날라가서 그냥 하나로 묶어서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안 그래도 우리 출제된 요소를 보면 그렇게 단독으로 출제해서 나오는 경우가 없었는데 지금 이렇게 나오는 게 고정이 아닐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것을 영역별로 나누어서 보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확정이 돼야 돼. 이건 확정이 돼야 되고 이 파트는 미리 하거나 나중에 하거나 하는 건데 또 영역별로 준비가 조금씩 다를 거예요. 1탈 같은 경우는 정리가 완성이 되는데 사회집단 같은 게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좀 애매해요. 그러니까 이게 쉬워 보여요. 딱 정리하기에는. 근데 그게 단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계층 같은 경우도 개념에 대한 정의인데 공부량이 적어 보이긴 한데 답 쓸 때 좀 깨립직한 것이 가끔 있는 문제가 이쪽에 있고요. 운동 변동은 이건 조심해야 될 게 너무 확장하지 말라예요. 나오는 영역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 보지 말 것. 왜냐면 이거와 관련된 이론은 굉장히 많아요. 우리 사회학자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있는데 제 책 같은 경우는 이제 넓혔다가 다시 줄였어요. 줄인 이유는 너무 오버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거. 그 다음에 운동과 변동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과거를 보는 게 아니에요. 현재와 미래를 보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너무 고전 이론에 천착해서는 안 된다. 고전 이론에 무슨 뭐가 있고 막 이런 거 딸딸 외우고 정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보기엔 비추입니다. 출제 못하고 이것은 현대에서 많이 쓰는 지금의 사회를 설명하기 좋은 이론들 위주로 출제가 된다라는 거. 이거 정리될 때 막 아주 성실하게 막 뭐 르봉의 무슨 뭐 막 이런 거 막 하면서 막 뿌듯해 막 정리하면서 야씨 완전 그거 하면 안 돼 그런 거. 학자 정리에서도 기억해야 될 게 중심학자, 커다란 학자가 있고 부수적인 학자들이 있을 거예요. 최근에 이게 가장 중요되는 학자는 디르켄베르, 마르크스 이럴 텐데 최근에는 차이 없는 것 같아요. 차이가 없지만 과거에 중요하다고 하는 학자가 날라간 것들이 몇 개 있어요. 예를 들어 호만스 교환이론이라든지 그치? 시츠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출제 비중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안 보는 건 아니에요. 이론을 보고 한 문제씩은 보는데 출제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제 입장에서는 굳이 낼 수가 없는 것들이라고 말씀드릴게요. 알아야 될 것이 이쪽에 있는 거고. 조사 방법론은 저한테 큰 숙제예요. 뭐냐면 이게 영역을 딱 정리를 하다 보면은 이게 명확하게 떨어져. 이거는 수단이야. 도구기 때문에 명확하게 떨어지는데 이 부분에서 확장을 해요. 여기가 확장되는 게 아니에요. 이 부분에서 확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단순히 나와 있었던 조사 방법론을 실제로 응용하는 수준까지 여러분한테 묻는 것 같아요. 저한테 타당도 이런 거라든지 어떤 조사 방법 수단에서 척도 같은 것들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씩 확장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파트는 지금 실전 문제 파트긴 하지만 제가 문제풀이 과정에 사회조사 방법론 때 조금 심화 수업을 한번 할 거예요. 길진 않습니다.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돼서 좀 더 확장해보면 여기까지는 알아야 될 것 같다. 기준은 홍드승 책이에요. 사회조사 분석이라는 책을 기준으로 할 거고 가장 많이 쓰는 것 같아서요. 예, 그렇게 할 겁니다. 문화는 문화 일반론이 있고 이렇게 했는데 일반론의 특징은 공부가 힘든 게 아니라 문제풀이가 힘들다예요.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라 답쓰기 애매한데 요거는 지금 나와 있는 문제로 적응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 단순 개념 정리가 확실하게 되는데 이 개념이 이것이다, 무엇이다, 예시를 들 수 있다 이 정도로 하시면 될 것 같고 인류학 파트가 있죠? 난이도가 있는 파트입니다. 실제 우리가 배운 게 아니라 우리가 학문으로서 배우는 파트이기 때문에 이 파트의 대표 학자들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정리를 해야죠. 학자 정리식으로 정리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마리노프스키, 화이트, 스튜어드, 레비스트로스 이런 식으로 그 학자가 지금 나올 수 있는 거 이 문화인류학에 맞춰서 이 정도 이론을 제시했고 이게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비판을 받고 이렇게 정리한 수준. 그럼 사회문화 끝나요. 다 했어요. 공부. 네, 끝났어요. 이제 할 필요 없어요. 요게 출제 기조입니다. 출제 기조라서 준비를 엄청 뭐가 제일 공부량이 많나요? 한다면 솔직하게 얘기해서 학자 정리 파트가 제일 많긴 해요. 예, 많긴 한데 파슨즈 나왔었잖아. 그치? 모튼하고 해서 이렇게 났어. 그전엔 디르켄베버라는 처음으로 디르켄베버에 탈출한 작년 문제야. 다시 돌아갈 가능성이 커요. 제가 보기에는. 예,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전엔 디르켄베버 이런 식으로 출제해요. 진짜로. 흐름 보시면. 이 파트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도록 제가 해드리고요. 이 파트는 나와 있는 문제들이나 이런 거 개념에 대해서 그냥 외운다라는 느낌으로 항상 반복해서 읽어보기. 아, 이게 이런 거구나. 이해하기. 이 파트는 노트화 시켜도 되는 파트죠. 그러니까 노트화 시켜서 이 노트만큼 알면 알았어. 기출에 나온 수준에서 이 정도야 라고 알면 되는 파트. 확정이 안 돼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접근됐나요? 예.
물론 이 내용들을 교재에다 담긴 했어요. 교재에다 담긴 했으니까 이 교재를 기준으로 정리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지금 나가면서 제가 조금 얘기를 하는 것일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지금 이게 나오는 영역이 있는데, 제가 실전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한테 설명드리는 양은, 자, 지금 이게 필요한 양이 100%라면 여기까지 갑니다. 120%라는 얘기는 조금 더 넓힌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제 모의고사가 다다음 달이 될 텐데, 모의고사는 되도록 기출을 쓰지 않았죠. 100% 쓰는 낸다고 한다면, 실제 문제는 지금 제가 만들었던 문제들이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나갈 것 같아. 미쳐서 여기까지 낼 수도 있어. 이런 얘기를 설명을 좀 합니다. 그래서 약간 뭐 저거까지 알아야 돼? 뭐 이런 느낌이 오더라도 정리를 하면서 시작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핵심 코어가 우리가 다루는 영역 이만큼이라 그러면은 여기서 부수적인 이런 것도 제가 설명이 들어가니까 이런 것도 같이 정리를 하셔야 돼요. 이해 갔죠? 네. 되게 거창하게 얘기했는데 별거 없어요. 이제 여러분들 정신 똑바로 잡고 이제 기존에 있는 이론이 공부가 끝났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만약에 그게 안 됐다면 뜨끔이라는 생각하시고 지금 영역별로 순차대로 나가 있으니까 문제 풀기 이전에 이쪽 파트 정리 확실히 끝내놓고 문제 푸시면 좋겠어요. 정리가 된 친구들은 그냥 문제만 풀고 가셔도 충분합니다. 오케이? 지울게요. 사실 더 있어요. 165가 아니라 200문제 있는데 쳐냈어요. 너무 맛이 간 것 같은 거는 맛이 갔다? 예, 그런 거는 쳐냈어요. 내가 이 문제 왜 냈죠? 미친 것 같아. 용어고 문제도 몇 개 있어요. 그러니까 초반에 제가 좀 욕심을 냈던 게 막 논문 찾아서 내고 이렇게 됐었는데 거기까지는 안 가는 것 같아서. 예. 그 목표는 이렇습니다. 14점. 이라고 한다면 평균 90점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1.4점. 80점 이상이면 보통 합격, 고득점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러면 2.8점. 그러니까 2.8점이라는 것은 우리가 단답형 하나 틀고 나머지 다 맞던가 주관식 서술을 한두 개 비워도 합격권은 확실합니다. 물론 완벽하게 다 맞으면 좋겠지만, 예. 사회문화의 특징은 완벽하게 쓰기가 쉽지 않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지금 문제 기조가 바뀐 것을 봐서는요, 예, 굉장히 객관적으로 바뀌고 있어요. 객관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은 충분히 우리가 준비 가능하다. 충분히 이게 막 논란이 될 만한 게 아니라 충분히 문제를 읽어서 파악 가능하다. 이런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예, 그래서 1번입니다. 예, 거기 보면 지문에 청와대 홈페이지에 청소년보호법 폐지해야 된다. 13만 명 이상 참여했다. 소년법 혼동하지 어리다한 청소년 보호하면 안 된다. 솔직히 TV 틀면은 지금 최근에 미친 듯이 나오고 있어요. 예, 토론이든 뭐든 간에 이렇게 되고 이제 범죄 쪽 이제 관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강화시켜서는 안 된다가 대부분이에요. 사실은 범죄 사약 쪽은. 근데 이제 외부에서 보는 우리가 사회적으로 보는 모습은 그들의 청소년 범죄가 왠지 좀 심해 보인다라는 거지. 이거는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성세대 입장에서 엄청나게 우리가 통제를 받아왔고 예전에는 그러니까 믿고 이렇게 됐었는데 최근에 애들 우리 때 어릴 때 비해서 너무나 편안하고 너무나 누리고 있구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 즉 그들을 보호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뭔가 우리 세대에 비해서 혜택을 보고 있는 특권층이라는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 그런 심리로 나온 것 같아요. 물론 말은 이렇게 하지만 저도 폐지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어찌됐든 너무 미워요, 몇 명은. 근데 그 폐지한다 그래서 그게 능사가 아니다라는 논리로 이제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사약자 갑이라고 하는데 최근의 추세는 이렇게 사약자 갑이라고 출제 안 합니다. 이렇게 출제 안 해요. 물론 A로 출제하고요. A보다는 되도록 이름 써줍니다, 그냥. 최근에 이름 그냥 써줘요. 이름 써주면은 쉬울 것 같은데 이름을 써주면 지문에서 이 사람이 아닌 듯한 것을 막 내갖고 헷갈리게 만들고요. 이름을 안 써주게 되면 이 사람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몇 가지 이 사람이야 라고 표시해줘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있냐 없냐에 대해서는 상관이 없는데 최근에는 그냥 뭐 디르캠, 베버 이런 식으로 다이렉트로 쓰는 추세입니다. 요새는. 그래서 이거는 언제냐면 2018년까지는 되도록이면 사약자 갑 또는 A는 뭐 사약자 A는 이런 식으로 출제를 많이 했었습니다. 최근은 아니고요.
자, 그래서 이 배울 때 이러한 사회적 행위는 인간들의 사회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 매우 독특한 현상이다. 이거 원리 어디에서만 본다? 인간 사회에서만 본다. 그 인간 사회와 자연은 다른 거네. 그럼 자연은 다르면 이걸 접근하는 사람이 되게 다른 거야. 인간 사회만 갖고 있는 것이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철학을 하는 사람들은 이성으로 구분했어요. 이분법. 그지? 그러면 이렇게 본 사람도 있는 거지. 자연적 사실이 있으면 여기에는 뭐가 지배한다? 사회적 사실이 지배한다. 이렇게 본 사람도 있는 거고요. 또는 자연적 사실은 고정인데 이건 끊임없이 변동한다요. 이건 끊임없이 변동하기 때문에 이걸 알기 힘들기 때문에 이 변동하게 된 원인을 중심으로 보자 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걸 변동시키는 건 인간들의 행위일 텐데 이 행위를 분석하자라고 본 사람도 있어요. 느낌 오시나요? 자, 이건 뭐예요? 자연적 사실과 사회적 사실이라고 해서 사실적 영역에 근접한 사람 누구? 이게 디르켐이고요. 디르켐은 보세요. 사실이고 사실이죠. 그 연구 방법이 다를 필요가 없다, 그지? 그래서 이래서 뭐가 나온 거야? 이론적이 나온 거지. 양적 연구가 나온 거지. 근데 이 사람은 자연은 고정돼 있어. 그러니까 모든 것은 사실에 근거하고 법칙이 지배를 해. 근데 이건 끊임없이 변동해. 변동하니까 이건 어떤 법칙을 만들기가 되게 힘든 거야. 그러니까 그 상황에 대해서 그 원인을 분석하자라는 거지. 이것들은 전부 다 행위로 이루어진 것들인데 이건 끊임없이 변동하니까 이 행위 근저에 있는 무엇을 보자? 원인을 보자. 이게 바로 뭐? 동기죠. 그리고 사실이 갖고 있는 성격이 있죠. 이거 무슨 적이야? 객관적이지. 객관적이지. 객관적이라는 것은 누가 봐도 다 동일하지. 보편적이고 누가 봐도 동일하잖아. 관찰 가능이죠.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밖에 없냐면 끊임없이 변동한다는 사실뿐이야. 끊임없이 변동한다는 사실뿐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마음속까지는 보기가 힘들어. 그래서 무슨 연구가 필요하다? 단순히 관찰 가능한 사실에 대한 연구가 아니라 무슨 연기? 심층적 연구가 필요하다는 이론이 나오게 된 거야. 베버? 그럼 베버 입장에서 사실에 대한 연구는 의미 없다? 그건 아니죠. 사실들을 통해서 여기서 숨겨져 있는 의미를 찾는 거기 때문에 주관적인 게 절대 아니에요. 사실 연구도 중요하고 그 사실의 내부에 있는 이 연구도 중요한데 사실에 대한 연구는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이 사람은 좀 더 근원적인 찾기 위해서 해석적 연구도 필요하다지. 베버의 입장은요. 과학적 연구 나쁘다가 아니야. 과학적 연구를 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사회가 변동한다는 사실 그 자체는 과학적으로 연구 가능해. 증명해야 돼. 실증해야 돼. 나쁘지 않은데 이것도 찾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지. 오케이? 그냥 베버의 역할은 새로운 걸 꺼냈다라기보다는 확장의 개념이죠. 그러니 베버 잘 나오는 거지. 오케이? 그 베버는 이것도 과학적으로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단순히 심층 연구라고 해서 대충 넘겨짚고 하는 게 아니었어요. 과학적인 게 뭔가 필요해. 과학에서 하는 게 있어. 가설을 세우고, 그치? 통제니 뭐니 독립이니 뭐니 하면서 기준 딱 세워갖고 한단 말이야. 그럼 이 심층 연구도 기준이 없을까? 있다 이거야. 그게 뭐야? 이념형. 사회가 끊임없이 변동한데 변동의 기준이 필요하지. 이렇게 변했고 기준이 필요하지. 그 기준이 뭐예요? 합리성의 증가지. 그럼 사회 변동 이꼬를 뭐라고 불러요? 그래서 합리화라고 불렀지. 요거는 동기 원인 따지는 거 아니지. 그지? 이건 사실 연구, 과학적 연구를 하지. 베버. 그러니까 베버는 이것도 과학적 이념형이야. 그래서 이게 가치 개입 뿜뿜 하라는 게 아니라 본인들의 가치에 대해서 뭔가 근거가 되는 도구가 필요하고 여기에 준해서 생각해야 된다. 그럼 이게 만들어지는 순간 이때는 가치 자유, 가치를 개입할 수 있는 거야. 여기에 맞춰서.
그러니 매우 연구자가 능력이 필요해. 해석적 연구가 그래서 연구자 능력이 더 필요하다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 이 문제 갖고 이렇게 설명하면 안 돼요. 너무 확장했죠. 이런 식으로 한다고. 오케이? 예, 이런 식으로 한다고. 예. 갑니다. 이러한 독특한 현상을 연구하는 것이 사회학이라고 한다. 그럼 이걸 알아야 됐네. 인간들의 사회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현상. 아니, 그냥 사회 현상이야. 응? 근데 사회 현상을 무엇으로 봐야 된다? 간주해야 된다? 사회적 실제란 말이 여기서 나와야지. 실제 한다고 간주하고 시작돼야 된다지. 독특한 현상이지. 여기서 현상이라는 얘기도 한번 해보죠. 여러분, 현상이라는 게 있고요. 현상학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좀 알아야 돼요. 디르켐은 현상이라는 얘기 많이 했어요. 근데 현상학이라는 얘기 절대 안 했어요. 현상학은요, 이게 연구 대상이긴 해요. 연구 대상이긴 한데 현상학이 알고자 하는 거는 이 현상이 드러나게 된 무엇? 원인을 보자라는 거야. 즉 이러한 현상이 가지고 있는 실체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러한 현상을 도출하게 된 그 원인을 찾자예요. 그 원인을 상호작용으로 볼 수도 있고 어떤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심리적 욕구일 수도 있어요. 즉 현상학은 그래서 무슨 논에 근거하는 거냐면 무슨 논? 상징적 상호작용 또는 미시에서 하는 거고요. 현상 그 자체, 사현상 그 자체. 현상이 이 사람은 있다라고 했어요. 있다라는 얘기는 무엇을 가지고 있다? 실체를 가지고 있다지. 이 디르켐식 사고방식이지. 그러니까 디르켐은 자기는 현상학이 아니다를 뭐라고 표현했어? 무엇으로 간주하자? 사회적 실제로 간주한다. 즉 측정 가능한 대상으로 보자. 이렇게 시작해야지만 내 연구를 받아들일 수 있어 라는 거지. 그럼 디르켐의 시작은 뭐? 사회현상이란 사회적 실제다. 존재한다 해서 시작해야지. 사회학이란 사회적 행위에 무엇을 연구하는 것인가? 그에 대한 답은 사회적 행위에 숨어있는 이것이라고 했어요. 행위에 숨어있대요. 숨어있으면 지금 겉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이는 거지. 눈앞에 보이는 현상에는 현상이 숨겨져 있는 거지. 그럼 이 입장은 누구냐면 행위에 숨겨져 있는 것이라고 했어요. 이게 동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 깊은 곳에 있는 거지. 이 동기. 또 그것을 둘러싼 이것을 이해한다 했어. 이해한다는 순간 우리는 이 지문이 누구 건지 알았어. 그치, 배보죠. 심플해요. 이해 되게 많이 나와. 이해 나오면은 디르켐은 이해 안 시켜. 디르켐은요, 사실로 보기 때문에 과학과 연구가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실증해요. 증명하려고 하는 사람이고, 베버 같은 사람은요, 심층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거 증명하기 힘들어요. 마음속에 내 생각 몇 개, 밥 먹고 싶은 생각 둘, 이렇게 셀 수가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심층이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가 없이 이걸 통해서 동기를 이해시켜야 돼요. 근데 이해라는 거는 상대방의 마음속에 뭐가 있는 것이 아니라 표면적으로 이걸 봤었을 때 우리가 아는 것. 이게 바로 뭐냐면 이게 의미예요. 뜻이란 거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 사람이 부여한 의미도 있겠지만 우리가 그 현상을 봤을 때 저렇구나. 쟤 왜 저래? 라고 하는 게 의미예요. 저 나쁜 짓. 잘한 짓. 민식이법은 좋은 거야. 민식이법은 나쁜 거야. 이게 의미들이야. 상황에 따라 우리가 다른 의미를 부여할 거야. 상황에 따라 다른 의미를 부여할 거야. 모든 사람이 한꺼번에 내리는 거, 외적으로. 다른 사람이 사회현상에서 의미 뭘 해요? 부여란 걸 하죠. 그러니까 의미는 외면적으로 드러난 거고 동기는 뭐 한 거야? 숨겨져 있는 거야. 그럼 이 사이에 뭐가 있는 거야? 행위가 있는 거야. 동기에서 행위가 나오고 행위에서 사람들이 뭘 부여하는 거야? 의미를 부여하는 거야. 여기다가 뭘 집어넣어?
맥락이란 걸 집어넣었어. 맥락이란 걸 집어넣었어. 그 행위를 그냥 어떤 사람이 자동차로 사람을 치었어. 어우, 잔인해. 어떻게 그 사람 다쳤어? 막 하는 거. 이거 뭐야? 의미야. 의미야. 근데 그 상황을 봤어. 그 상황을 봤더니 뭐가 있었냐 했더니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은 자신의 부모를 죽인 원수였던 거야. 부모만 죽이면 좀 나빠 보니까 이렇게 할게. 자신의 부모, 자신의 부인, 자신의 자식까지 죽여버렸어. 자, 이 정도면 죽일 만하지. 그러니까 이해가 가. 동기가 뭐였어? 복수지. 원수를 갚는 거지. 원수를 갚는 거고 이걸 통해서 뭐가 나와? 맥락을 읽어보니까 뭐가 나와? 뭐가 나와? 이게 상황정의야. 그럼 상황정의는 뭐야? 맥락상 의미야. 의미는 좀 더 포괄적인 거고 맥락상 의미가 상황정의야. 구분돼요? 답 쓸 때 구분해서 쓰세요. 아시겠어요? 자, 지금 여기서 알아야 될 거 뭐? 동기란 행위의 원인이다. 이 행위를 관찰한 사람들이 무엇을 내린다? 의미, 부여를 내긴다. 근데 이거를 만약에 맥락상 본다라고 한다면 이 과정은 상황정의라고 부른다. 정의되나요? 오케이? 어려워하시면 안 돼? 다들 우리 막 쓰고 있는 것들이야? 그래서 확실히 그는 인간만이 지니는 어디에 집중했다? 마음과 정신. 그러니까 마음이란 건 동기인 건 알겠는데 정신이 딱 눈에 띄어. 정신을 뭔가 활용해야 돼. 이 정신을 어디다 썼냐면 이러한 정신으로 인하여 뭐가 바뀐다? 사회가 변동한다는 걸 증명해냈지, 이 사람. 프로테스탄침 윤리라는 걸로 정신이 사회를 변동시킨다지. 사회를 변동시키는 원인은 정신이 있다까지 했지. 베버의 얘기죠. 그럼 이 정신에 어떤 성질이 있길래 사회를 변동시켰을까? 이 정신의 핵심은 한 단어로 끌랍니다. 바로 뭐? 여기 있잖아. 변동성이지 합리성이잖아. 인간의 정신은 무엇을 가지고 있다? 합리성을 가지고 있다. 합리성이 없던 시절이 있었고 합리성이 뿜뿜하던 시절이 있었겠죠. 뿜뿜하는 시절이 최근이지. 그래서 최근으로 갈수록 합리성이 증가되고 이러한 정신은 사회를 변화시킨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사회과학과 자연과학을 가르는 경계. 이 사람은 가르는 경계가 아니라 둘 다 사실로 묶었었다라고 한다면 베버는 사회과학과 자연과학은 분리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베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기대한 거는 여러분들이 단어에서 나왔을 때 이 동기, 의미, 상황적인을 적절하게 쓸 수 있어야 돼요. 답으로 이걸 항상 한 번씩은 요구를 합니다. 외부 문제 나오면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야, 포인터를 안 줬어요. 미워요. 자, 그 다음에 디르켐을 안 지우고 가죠. 왜? 디르켐 문제 같아서. 자, 사회학자 가위볼 때 어차피 사회학에 1대1로 대응할 수 없는 서로 다른 존재들이다. 개인과 사회가 다르대요. 1대1로 대응할 수 없대요. 1대1로 대응한 것과 1대1로 대응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개인으로 사회는 설명이 돼. 이거 무슨 론? 개인으로 사회가 설명돼. 1대1로 대응돼. 이거 무슨 론? 괜찮아. 맞은 것 같아. 뭐라고? 맞아. 명목론이지. 근데 다른 존재들이래. 설명 안 된대. 그럼 무슨 론? 실제론 얘기지, 이거. 1대1 대응이 된다, 안 된다지. 실제로는 뭐냐면은 개인이 있고 사회가 있을 때 사회가 그 이상이잖아. 그지? 함수 관계는 성립한단 말이야. 1대1 대응이든 이거는 함수는 성립해. 그지? 네, 이렇게 되는 거고. 다른 존재들 제한물리 이거 문장이 뭔가 빠졌네요. 아, 되네요. 이것 하나로 묶어내려 애를 쓴다고 하더라도 불가능한 계획이라고 그는 강조했다. 라고 나왔어요. 지금 여기서 이것 하나로 묶어내려 애를 쓴다. 그것은 불가능하다. 즉 사회가 있어요. 사회 그려보자. 사회가 있고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것을 뭔가 이거 하나로 묶어보려고 애써도 쉽지는 않다라는 거야. 왜냐면 사회 개개인이 이런 생각을 다 가지고 있어요. 사회는 그거보다 크기 때문에 이걸로 묶어내기 되게 힘들대. 따라서 이런 와중에 당연히 일탈과 범죄가 일반적인 자신의 그 확고범의 이것과 도덕이 결코 그런 류의 것이 아니라는 인식하는 계기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일탈과 범죄. 그리고 이것. 자, 이거는 일탈과 범죄는 나쁜 쪽이고 이거는 도덕과 같은 규범과 같은 것인 것 같아. 그지? 응? 라이크 규범 같은 거. 사실은 규범을 도출하게 된 더 근본적인 것이죠. 나아가 그렇게 고지수의 일반인들의 믿음 나왔어요. 경종 올리는 것이다. 사역자의 특정 계기의 모든 심령과 행위를 그것과 일치시키는 것은 본래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억지로 시도하는 것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이 얘기가 뭐냐면 이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내는 것이란 말이야. 근데 불가능하대. 이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문제점이 발생하겠지. 이걸로 하나로 묶으면 문제가 없을 텐데 이걸로 하나로 묶지 못하면 뭐가 발생해? 일탈과 범죄가 발생해. 이러한 상황을 뭐라 그러지? 그래, 아놈이야. 즉 아놈이라는 건 상황인데 사람들이 이거 하나로 묶여있으면 딱 좋아. 몇몇은 여기에 잘 묶여있는데 몇몇은 돌출적인 행동을 한다라는 거지. 그럼 이게 규범이기도 하고 규범처럼 표면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사람들의 신념이나 믿음 같은 것들로 묶어져 있단 말이지. 이게 집합의식. 자, 집합의식에 대해서 우리가 시험에 2번이나 나왔어요. 이거는 기출. 무슨 연대? 기계적 연대랑 유기적 연대라고 써볼게요. 이렇게 써보면 기계적 연대와 유기적 연대에서 언제 집합의식이 더 강하지? 라는 따위의 질문하면 안 돼요. 나쁜 질문이야. 이 집합의식은 2가지 유형이 있어요. 이 집합의식은 그냥 2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냥 믿는 것이야. 일종의 이거예요. 전통적 집합의식이 있어요. 효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대로 이런 게 내려와서 우리가 중요하다고 믿고 있는 거. 인간의 존엄성 같은 거예요. 그렇지? 그냥 이게 옳은 거고 이렇게 맞는 거고 이렇게 믿고 살아가는 것들이죠. 그리고 옳기도 해요. 실제로. 좋기도 해요. 돈이 중요해. 이런 거요. 돈이 중요한 좀 다르긴 하다. 그렇지? 아무튼 그래서 전통적인데 이 전통적 집합의식이 강할 때가 기계적 연대죠. 그렇지? 하나를 알고 그렇게 믿는 거. 그래서 이거는 이러한 전통적 집합의식 모든 사람이 여기에 따라서 일어나는 모든 사람이 이 기계적 연대의 성질이 모든 사람이 뭐 돼 있기 때문에 동질적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근데 이렇게 넘어오면서 자 이건 이미 출제된 거죠. 뭐가 증가했어요? 분업이 증가하게 되면서 뭐가 강화됐어? 이질성이 커지게 됐지. 이질성이 커지게 됐으니 전통적 집합의식으로만 막을 수가 없어지게 된 거야. 그래서 이때부터 뭐가 필요해? 새로운 집합의식이 필요해 라고 하는 거야. 근데 문제는 이러한 새로운 집합의식이라는 걸 만들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야. 뭐 때문에? 이질성 때문에. 그래서 이때 인간에게 요구되는 게 있어요. 바로 이때 새롭게 나타나는 집합의식은 이게 필요해요. 자율적인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지. 즉, 이 유기적 연대의 특징이 바로 뭐냐면, 능동성과 자율성이 증가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때는 자율적인 게 아니에요. 타율이에요. 시키는 대로 하면 돼요. 그래도 행복하게 잘 살아요. 근데 여기는요, 시키는 대로만 해선 안 돼요. 망해요. 다른 사람 찾아가기도 해야 되고, 더 노력해야 되기도 하고, 우리 같은 문과돌이들은 더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런 거예요. 예전에는 다 똑같이 농사 지었는데, 우리는 문과를 선택하는 바람에 지금 이 더운, 자, 그래서요, 이제 능동과 자율성이야. 이 상황에서 능동적 자율적으로 잘 쫓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는 거지. 그러다 보니 여기서 이규적 연대, 능동과 자율 이질성에 이러한 집합의식이 필요한데 이러한 새로운 집합의식이 필요로 하다 이게 바로 뭐예요? 사회 변동했기 때문이지. 사회가 변동하면 새로운 집합의식이 필요로 되잖아. 맞잖아.
그 새로운 집합의식이 사회화가 잘 돼야 되잖아. 그 사회화가 요구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중에 사회를 거시적으로 분석해 보니까 새로운 집합의식 중에 제일 필요한 거를 통칭해서 이 사람은 이렇게 했어요. 바로 뭐냐면 예전에는 그냥 잘 지켜졌는데 지금은 잘 안 돼. 새로운 집합의식, 이질성이 등장했으니 우선 이 사회, 변동하는 사회에 살기 위해서 무슨 주의는 필요해? 개인주의는 나타나는 현상이고 너무나 당연한 것들이야. 근데 단순한 개인주의를 하다가는 진짜 아노미의 그런 팽배함 속에서 우리는 죽을지도 몰라 라고 한 거지.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 정말 안 지켜지는 거, 바로 그게 뭐냐? 도덕이었죠. 도덕적 개인주의. 그러니까 개인의 어떤 자율성을 무시하는 게 아니야. 자, 이건 뭐에 대한 얘기야? 능동과 자율이야. 그치? 능동과 자율인데 이 도덕이라는 이 기계적 연대의 자연스럽게 도덕까지 한꺼번에 유지돼야 되는 거지. 그치? 통제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지. 이 두 가지가 같이 조합된 게 도덕적 개인주의. 즉, 집합의식을 다시 써보면 전통적 집합의식이나 이거의 집합의식이나 둘 다 연대가 뭐 하도록 해줘요? 유지되도록 해주죠. 공통이죠. 전통주의와 기계적 연대를 이거를. 그럼 집합의식은 연대가 유지되지 않도록 해버리죠. 연대가 깨져버린다, 그지? 이게 뭐야? 사회 분열을 일으키는 거네. 일탈이네. 그렇지? 이게 약해지게 되면. 즉 집합의식은 일종의 연대를 깨트리는 집합의식이 강화되면 되지만 집합의식이 약간은 연대를 깨트리는 기준이 돼주죠. 그래서 이 기준은 여기 이렇게 명확화되어 있는 도덕일 수도 있는데 굳이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지켜야 되는 게 있지. 이것이 도덕이라고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들이 있지. 그치? 그러한 것들, 머릿속에 있는 것들, 집합의식입니다. 그럼 집합의식이란 거는 의식이고요. 이게 구현에 대해서 명확하게 사람들이 집합의식만 갖고 안 되는 좀 구체화시킨 것들이 뭐예요? 도덕, 법, 관습 같은 규범들이야. 집합의식만 갖고 해결되는 게 있는데 집합의식만 갖고 안 돼. 구체성이 좀 필요해. 명확하게 필요해. 이게 규범들이야.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이때 요구되는 도덕 규범들이 더 많았다? 아니에요. 이때 요구되는 게 더 많아요. 옛날 사람들은 네티켓 이런 거 필요 없어. 지하철에서 산모들 앉는 자리에 앉아야 된다 이런 거 가르쳐주지 않았어.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더 많은 규범들이 생겨나는 거야. 뭐 하기 때문에? 사회가 변동하기 때문에. 근데 임산부가 보호받아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굳이 규범화시키지 않지. 이건 너무나 뭐하니까? 당연하니까. 그런 게 뭐예요? 집합의식이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임산부 자리를 만들었어. 이거 자체가 뭐야? 규범화시킨 거지. 집합의식과 이거의 관계 알겠어요? 여기서 강조되는 거, 집합의식이 들어가는 자리에 잘 집어넣기. 집합의식에는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 이 두 가지에서 요구되는 집합의식이 언제가 강해 같은 문제는 안 되고 요구되는 집합의식의 성격이 다르다라는 거. 그 다음에 디르켐이 결론적으로 얘기했던 집합의식은 도덕적 개인주의였다라는 거.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미쳤나봐. 두 문제 하는데 30분 가까이 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반복돼요. 예, 문제 유형 나오는 거에서 반복되니까 괜찮아요. 예. 그래서 여기 호주민 원주민 집단의 자신들의 관행과 도덕에 너는 이제부터 어린 여자를 강간하지 않겠다. 그러니 너희들도 그러니 그만두니 최소한 그것을 강요하지 말라. 선에서는 그들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텍사스 1차 아버지 사이비 정도의 증언과 선인의 결혼을 받는데 그 집단은 그를 어떻게 취급했을까? 그들이 갖고 있는 집합의식의 어긋남으로 이들을 부도덕하다고 규정했겠지. 집합의식에 어긋난 행위를 하였으므로 일탈자로 규정함. 뭐 이런 걸로 해도 되겠지. 여러분 마음대로 쓰셔도 돼요. 어찌됐든 이 집단에 의해서 이 집단만에 뭐가 있었던 거야?
집합의식이 있었던 거고 그 집합의식 하나에 이 행동이 옳은 행동인지 그른 행동인지 기준이 된 거지. 됐죠? 아, 뒷페이지. 야, 멋있는 얘기가 나왔어요. 이것은 원인과 결과를 한데 연결시킨데, 그지? 이렇게 쓰면 되겠다, 그지? 또는 뭐 이렇게 해놓고 이 원인이 이거다라는 거네. 우리의 생활에 한 명제를 만들어낸다. 이러면 이런다라는 명제를 생산한대. 가설을 만든대. 그렇지? 이게 하나의 가설을 만들어준대. 예컨대 인도에서는 제가 발달한 말하면 다른 나오는 이런 연대의 특성인 종교에서 찾을 수 있다. 그 원인은 낙농국과 차이가 있는데 인도의 사례를 보게 되면 이 원인이 어디서 나왔냐 했더니 바로 종교에서 나왔다라고. 지금 제가 문제 접근하는 방식을 보세요. 그러니까 이거 하죠. 이걸 뭐라 그러지? 나 나이 같으니까 명칭 까먹고 구체화 아니야. 네, 아무튼 그래서 틀을 만들죠. 네, 분석, 간접 경험 여기 나왔네요. 간접 경험이나 추체험 등을 통해서 알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이 원인을 찾기 위해서는 방법들이 있는데 간접적으로 경험을 해보거나 추체험을 하는 거야. 제 아들 나오는데 2개월 남았어요. 2개월 남았어요. 근데 그런 게 있대. 산부인과에서 그 부인이 얼마나 고통스럽게 사는지에 대해서 그 임신이 얼마나 임신을 간접 체험해 보는 게 있대. 그래갖고 뭐 하냐 했더니 이거 여러분 그거 아시죠? 붙여갖고 왜 고주파 주는 거. 그걸 배에다가 잔뜩 붙이는 거야. 자, 시작합니다. 후훅 하는 거야, 이제. 근데 저는 이미 외견적으로는 체험 중이라서요. 그걸 안 했는데, 드디어 제 부인이 제 거와 비슷하게 왔어요. 그래서 부인이 이제 알겠대요. 왜 그렇게 잘 부딪히고 넘어지고 시야가 좁은지 이렇게 알겠다고 하더라고. 즉, 이걸 통해서 그 부인은 뚱뚱이들에 대해서 지금 뭐 해본 거야? 간접 경험. 추체험은 뭐야? 머릿속으로 생각해서 이렇게 체험을 해보는 거. 만약 그런 상황이라면 이렇게 해보는 거지. 그래서 이거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면 알 수 있다. 이거래. 지금 이거가 있고 이 기준이 있게 되면 요 기준 같은 요 뭔가가 만들어지게 되면 이거에 준하여 무엇을 하는 거야? 간접 경험이나 추체험을 할 수 있대.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있어야지 이게 가능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이거하고 비교를 하네. 지금 이것과 현상과 비교가 가능해지네. 이걸 통해서, 그지? 비교 대상이네. 식용으로 삼을 수 없다. 치질 발효시키는 젖산계대 자기 우유를 얻는 단순한 방법을 하는 것이다. 이것은 힌두교도의 서로 신성의 개연성을 기반으로. 자, 이거 중요합니다. 개연성. 다음에 되면 이제 제가 빈칸을 내겠죠? 이게 이것. 이게 이것. 베버의 입장에서 이렇게 화살표를 그렸을 때 원인이 결과고 이게 이념형, 답을 얘기했어. 이념형이고, 이런 것에 대해서 이 화살표가 그려질 수 있는 이유. 이 화살표가 없으면 독립적 관계가 될 거고, 이 화살표가 된다라는 게 무슨 의미냐? 이게 바로 무슨 성 때문이야? 이게 개연성이야. 그럴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세상의 모든 것은 이념형대로 흘러갈 가능성이 큰 거지. 즉, 이념형이란 지금 이 현상을 설명하는데 가장 좋은 표현이죠. 지금의 이 현상이 가장 중심적 속성, 가장 순수한 속성이죠. 그죠? 개연성을 기반으로 이 방법사에 뭘 설정한다? 인과관계를 설정한다라고 했어요. 자, 인과관계. 다시 배부가 했던 짓은 뭐였냐면 행위가 있으면 행위의 원인인 동기를 밝히려고 했어요. 이 동기가 원인이 되고 결과가 되기 위해서는 이게 원인이고 결과라는 명제, 독립변수, 종속변수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이게 필요하다라는 거지. 이 도가 없으면 이게 안 되는 거야.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심층적 연구도 원인과 결과, 인과관계 명확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이념형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념형을 그림으로써 간접표현과 추체험을 통해 이렇구나라는 무엇을 파악해? 개연성이 증명이 되는 거야. 개연성이 필연성보다 약한 거죠. 하지만 그럴 가능성이 큰 거지. 근데 필연성이라는 단어를 써버리는 순간 누가 돼버려? 디르켐이 돼버리는 거야. 양적이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 단어를 쓴단 말이야. 이것도 출제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즉, 그리고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이 인과관계가 존재는 하지만 이게 100% 맞은 인과관계다라고 실증할 수는 없는 게 돼버리지. 그러니까 인과관계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거지 이걸 증명하는 게 아니지. 그지? 이념형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강조되는 거는 이념형이 무엇이다에 대해서 우선 첫 번째 문장 잘 기억하시고요. 이념형이 있으면 뭐 가능해? 간접경험과 추체험 같은 게 가능해. 그지? 간접경험 추체하시면 직접 가서 참여 관찰 해보면 될 거 아니야. 그지? 해보면 되지. 그지? 이렇게 이게 방법이라는 거. 이념형이 있으면 어떤 방법을 통해 증명하나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개연성과 인과관계. 이념형의 존재 이유죠. 이념형은 개연성 때문에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거고 인과관계를 밝히기 위한 도구고 이런 것들. 실제 나왔던 기출문제도 보시고 이거는 다른 쪽에서 나와있던 자료거든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사회학자 갑이 말하는 이것은 이라고 나왔는데 현재의 것과는 차이가 있다. 그가 스스로 정의하기에 자, 공상주의와는 반대되는 의미라고 했고 이것은 반드시 뭐 해야 돼? 실제적, 있어야 돼. 눈앞에 있어야 돼. 맞닥뜨린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건전한 성찰에 필요한 진정한 목적. 이 목적을 의미한다. 그래서 내가 지금 만들려고 하는 건 이거다. 그 당시 할 때 이것은 사회학을 과학적으로 여기 답이 나왔다. 그지? 과학적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이게 필요하다라는 거. 그리고 목적이래. 목적이기 때문에 이거 안 돼. 이념형 안 돼. 이념형은 목적이 아니야. 뭐야? 도구나 수단이야. 여러분 구분하자고. 목적과 도구 또는 수단은 확실히 구분을 하셔야 돼요. 이건 철학에서도 같은 얘기를 하죠. 인간은 수단일 수도 있지만 목적이어야 한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지? 그러니까 오늘날 쓰이는 의미에서 이거는 사회학자 갑의 사회학 전통이 아닌 베버의 전통을 따르는 것이다. 베버가 얘기 나왔어. 그럼 베버가 갑이 아닌 걸 알았어. 그지? 다만 사변적인 철학적인 구분이 무한 초기 사회에서 그가 과학적인 태도는 사회학이 자신의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게 뭐에 대한 얘기? 실제한다라는 거죠. 뭐? 사회적 실제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거를 솔직히 사회적 사실로 썼다고 그래서 틀리게 안 할 거예요. 1960년대, 70년대 나온 책들은 실제라는 단어보다 사실이라는 단어, 팩트라는 걸로 써서 소셜 팩트라고 쓰셨어. 책들을 보게 되면. 근데 요새는 이제 팩트에 대해서 이게 사실이라기보다는 실제라는 말로 실제한다, 존재한다. 사실이 되게 되면 확실하게 있는 것인데 실제는 조금보다 더 추상적으로 큰 영역이기 때문에 실제라는 말을 더 많이 써요. 그래서 요거 둘 다 답이 가능합니다. 사회적 사실로 쓰셔도 상관이 없어요. 네.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사회적 사실, 사회적 실제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사회적 사실, 사회적 실제에 대해서 누구도 베버도 이야기했다라는 거 그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자, 지배 유형이요. 지배 써보죠. 이 지배 나오게 되면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우선 첫 번째 당연히 이 사람이 나와야 되죠.
배보가 나와야 될 것 같고요. 또 지배라는 말을 쓴 사람이 우리 사회학 과정에서 시민사회에서 지배란 말 많이 쓴 사람? 알긴 아는데 그거 맞는지 모르겠어요. 알겠어요? 헤게모니 나오고 그 헤게모니적 지배가 났던 누구? 그람시가 나와야 되고요. 그렇지? 이데올로기적 지배를 얘기한 게 누구? 알티세 정도까지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알티세는 정말 안 나올 것 같아. 알티세는 솔직히 우리 사회학적 영역에 집어넣기에는 조금 더 철학적 사변적인 강에서 철학에서 좀 중요시 여긴다라고 보고요. 그람시는 낼만하죠. 시민사회 영역이라는 면에 대해서 이게 최근에 중요해지고 있으니까 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유형이란 얘기를 꺼내게 되면 유형 분류를 했으면 배보에 대한 얘기가 될 거고요. 배보 같은 경우는 행위의 구분도 낼 수도 있고 지배의 구분도 당연히 나와야 돼요. 합리성의 구분도 나와요. 요 세 개 중에 나올 거예요. 아, 나 궁예짓 했어? 요지 나올 거야? 나온다는 얘기는 이전에 나온 문제 기억하죠? 누구 냈지? 파슨즈 냈지? 파슨즈 체계에서 이렇게 네 가지 체계 중에 이걸 냈으면은 그 정도 위계급이 얘네고요. 낼만해요. 그리고 그 전에 디르케무 낼만한 게 자살 유형이었잖아. 냈잖아. 냈으니까 이제는 배보예요. 그렇지? 배보 계층 유형을 냈으니까 이게 나올 것 같아요. 지배 유형 갑시다. 아, 써보죠. 지배 유형 여기 나온 거 말고 우리가 이제 쓰는 것 중에 카리스마 지배가 있고요. 전통 지배가 있어요. 그 다음에 법적 합리적 지배가 있어요. 오케이? 여기서 이게 순서가 전통이 먼저냐 카리스마가 먼저냐고 싸운 희귀한 애들을 봤어요. 그러지 마. 두 개 중에 뭐가 먼저일까? 굳이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억지로 부여하자. 묻지 않겠지만. 그냥 사고를 해봅시다. 뭐가 먼저일까? 원시 시대로 가봐요. 카리스마가 먼저겠지. 부족장. 그러니까 부족장들이 이렇게 통치하게 되면서 뭐가 만들어져? 전통이라는 게 만들어지는 거지. 부족의 전통. 이해 갔나요? 그러니까 요 간극은 매우 짧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개 뭐가 먼저냐라는 건 되게 웃긴 거고 그 전통이 깨지게 되면 또 새로운 카리스마가 나타나는 거지. 이게 끊임없이 서로 간에 뭐 하는 거야? 순환하는 과정이 있었어요. 근데 따당 하면서 이게 나타난 거야. 바로 뭐? 합리화죠. 합리화가 나타나면서 이게 나온 거야. 합리라는 단어가 나타나기 시작한 건 거야. 그러니까 굳이 두 개를 구분하자면 이때는 무슨 시대야? 비합리란 표현 안 써요. 주술화 이런 표현 쓴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 쓰자고? 주술화 시대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주술사가 부족장이 됐잖아. 무당. 그치? 샤먼. 그치? 주술적인 게 중요시되고 전통, 신권, 뭐 왕인을 신이 내려주고 막 신의 아들이며 천자의 개념이 이거 뭐야? 주술적이잖아. 이제 그런 거에서 이제 법적 합리적 시대가 나타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명확하게 얘네보다 얘는 뒤에 있다는 건 알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 문제를 물었을 때 이걸 내는 게 맞거든요. 유형상 이걸 내는 게 맞는데 지금 추세를 보아하더니 이 두 개 중에 한 개를 내더라고. 항상 이기적 자살을 내는 것처럼. 그렇지? 뭔가 이렇게 이쪽에서 하나씩 내고 이기적 자살을 내고 뭐 그 다음에 뭐 다른 행위형에서 이런 걸 낸 걸 보면 이 두 개도 명확하게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럼 카리스마가 있다라고 하는 거 어떤 개인적인 매력이나 개인적 능력에 대한 사람들의 인위적 인정이죠. 그래서 이 카리스마라는 것을 통해서 이 그람시가 이제 헤게모니라는 걸 이제 꺼내기 시작한 거지. 근데 베버의 입장은 상호적인 게 아니라 이게 있으면 지배한다, 전통이 있으면 지배한다, 이게 있으면 지배한다였고 헤게모니의 개념은 뭐예요? 카리스마 있는 존재에 대한 지배에 대한 인정이지. 상호적인 개념이야. 이건 지금 아니고 우선 이것만 먼저 보죠. 차원에 대한 표현의 소명이라는 개념으로서 여기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 이것은 사람들은 예언자나 전쟁 지도자에 헌신하는 것은 그 소명을 받은 지도자로 인정했다라는 거지. 소명을 받은 지도자로 인정하는 순간 그 사람은 무엇을 획득했어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게 카리스마예요. 그 사람이 카리스마를 갖고 있고 이 지도자로 인정하는 순간 그 사람은 뭘 획득했다? 이게 헤게모니야. 오케이? 자,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에게 우리가 이 사람 인정. 그 사람은 짱. 이렇게 했어. 최근에 헤게모니 획득을 되게 잘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재명.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야. 이재명 하는 거 있잖아. 뭐 새로운 걸 선도하잖아.
그 사람이 뭐랬는데 너무 탱크 같다는데 사람들이 이재명이 맞지. 심지어 보수에서 인정해. 하려면 저렇게 해야지. 라는 거. 이번 코로나는 위기 상태에 대처하는 거지. 위기 상황이야. 지금 코로나와의 전쟁이야. 맞잖아. 그 상황에서 지금 하는 사람들의 그런 이재명 지지자 이런 거 아니야? 그냥 헤게모니 설명하는 거야? 헤게모니 이해 갔어요? 그럼 그 지도자 갖고 있는 것이 뭐예요? 카리스마예요. 오케이? 그에게 복종하는 것은 법규 때문이나 그에 대한 믿음 때문이다. 이건 본래는 소명을 가진 정치가들이다. 가장 본래적 의미의 소명을 가진 정치자 이꼬르 카리스마적 존재라고 부른 거지. 자, 그 다음에 동원하는 권력자는 니은이다. 이것은 인적인 행정관리와 다른 물질적 요소로 행정수단으로 구성되며, 즉, 이 법적 합리적이라는 거는 요거하고 달리 수단을 통해서 이게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럼 이 수단은 뭘까? 나와 있네? 법이죠. 법도 무슨 법? 이전에 법이 있었어, 그지? 왕의 말이 법이었잖아. 이때 무슨 법? 문서화된 법이죠. 서문법의 등장이지. 행정수단은 특별하다. 근대 국간 두 권력자니 분리된 채 매도 제도화된. 제도화도 나왔죠. 물질적 통제수단, 물질적 통제수단 나왔죠. 독자적 처분을 가진 신문제적 기구의 권한을 관탈하고 그 대신 국가 자신을 최정점의 위치에 올려놨기 때문이다. 국가가 가장 위에 있다. 법에 대한 얘기. 그렇지. 합리성에 대한 얘기는 뒤에 좀 더 설명이 있어야 될 텐데 조금 어렵게 낸답시고 이렇게 낸 거예요. 그래서 출제가 되면은 요거 두 개를 다 내진 않아요. 요거 다 내지 않고 요거 중에서 하나를 낼 텐데 이게 더 가치가 좀 더 있어 보이고 지배의 기원이니까 어떻게 보면 그 다음 법적 합리적 지배는 충분히 낼 만하고 합리화가 출제가 됐기 때문에 이걸 지배에다 씌워보는 거죠. 지배에다 씌워봤다라는 거는 과거의 지배, 현재의 지배가 있는데 이렇다 그래서 최근에 이런 카리스마 전통적 지배가 현대에 나타나지 않느냐? 아니다. 지금도 이것은 상존하고 있죠. 왕이 통치하는 것도 있고 카리스마적 부족장이 통치하고 아프리카가 남아있잖아. 그러니 베버의 입장은 유형이라는 것은 순차적으로 나타난 시기가 있지만 사멸되는 것은 아니다가 베버의 핵심이야. 베버는 지금도 다양한 행위의 유형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최근에 나타난 것들, 출현하게 된 시기가 다를 뿐 지금도 혼재돼 있다. 베버의 입장. 그러니까 베버는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발전 단계라는 것은 의미 없는 거야. 나타난 시기가 다를 뿐. 그지? 그래서 여기서 정리할 거는 카리스마적 지배, 전통적인 법적 합리적 지배, 내용자를 구분하시고요. 이 기준이 되는 게 무엇이다? 또 카리스마의 의미는 무엇이다? 카리스마에서 이 헤게모니란 무엇이다? 근데 헤게모니를 획득하는 거는 카리스마만이 아니지. 그치? 이후에 어떤 이들이 만든 이데올로기나 정책으로도 헤게모니를 획득할 수 있거든? 근데 시초는 이거예요. 카리스마에 대한 헤게모니가 헤게모니의 시작점. 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이제 문제가 하나 더 있으니까 나중에 보게 될 겁니다. 경험담. 조금 달라요. 국어할 때 그때 한샘 국어 문제라고 했는데 이거 한샘 몇 페이지에 나오는 거예요 라고 했다가 그 선생님이 교련 선생님 출신이었거든. 엄청 혼났어요. 미쳤구나 라고 해서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표준정가 동화정가 뭔지 몰랐다. 표준정가 동화정가 아는 사람 있어요? 아, 동화정가 썼어? 좀 부자구나. 이렇게 되는 거. 학교 경부랑 교과서 선생님 정보 가르치느냐 그걸 충분했다. 전학간 학교의 교과서 정보 해결할 수 있는 과정을 주어졌다. 더더군다나 다른 부분은 그 어려운 숙제를 해왔다. 내가 몰랐을까? 뭘 배우지 못했을까? 지금 뭐가 있냐면 사립과 공립 초등학교의 교육 수준이 다르더라고요. 명백하게 봤어요. 한 집에 있는 쌍둥이가 다른 학교에 들어와서 같이 못 들어간 거야. 우연하게 병원에 있어가지고. 근데 달라요. 뭐 그 지역의 특징에서 도봉구거든요. 달라요. 사립학교는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교육 과정이 있는 걸 실천을 해. 근데 공립은 다르더라고. 또 어머니들의 집단 달라지고. 이래서 사립초등학교를 가야 되나라고 할 정도로 너무 다르니까. 물론 사립초등학교 요구하는 공부량은 많았어요. 근데 아이들이 소화를 할 수 있더라고. 신기했어요.
뭐 아무튼 이 시대는 새로운 동네에 가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지 못했다. 저 시골에 있다가 서울 올라와서 이랬어요. 내가 전과의 존재를 모른다는 사실을 그 세계로 나를 안내주었다. 알고 보면 선생님 내지가 모두 전과에 그대로 있었다. 이번에 내린 표준전과 몇 페이지 있는 거냐? 큰일 나죠? 이러면 안 돼? 질문을 했다. 이 질문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아이들은 하고 있지 않았는데 나는 그걸 해버린 거지. 뭔가 해서는 안 되는 거지. 그치? 뭔가 해서는 안 되는 거지. 이러면서 뭐가 돼? 화를 내셨고 킬킬댔지. 뭐야 저 등신은 이라고 내고 선생님은 화를 내시고 라는 거지. 즉 이걸 누구의 입장에서 보면 문제가 뭐예요? 고프만의 연극이론 관점이죠. 나라는 존재가 있어요. 나라는 존재는 역할 연기라는 걸 해야 돼요. 역할 연기는 뭐에 따라 이루어져야 돼요? 대본에 따라 이루어져야 돼요. 이 대본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전학 왔으니까 숙제도 열심히 하고 남들로 다 쫓아가기도 훌륭한 학생이 돼야지 라고 한 거야. 근데 그 상황에서 전과 얘기를 했는데 이 전과 얘기가 선생님에 대한 도전이 아니었죠. 그냥 여기서 한다는 걸 친구들이 얘기하고 봤으니까 이렇게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되겠네 라고 해서 순진한 짓을 한 거지. 자,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이거는 여러분들이 배우는 건 기억할게요. 이 대본이 있지만 대본이 전부 다가 아니지. 뭐가 있냐면 이게 있어요. 숨겨진 대본이라는 게 있는 거야. 이 숨겨진 대본은 해서는 안 되죠. 마술사가 이렇게 있어갖고 예능에 보시게 되면 마술사 테이블이 이렇게 있는데 사실 마술사가 이렇게 있으면 그 앞에 있는 그 연예인 패널도 어떻게 해야 돼? 다 이런 걸 해야지. 뭐지? 하면서 뭐예요? 이거 다 해줘야지. 근데 웃긴 건 옆에 있었는 얘가 지금 숨기고 있는 걸 다 봤죠. 그래. 뭐요? 무서워 막 하면서 해줘야 되잖아. 그래야지 그 다음 또 출연할 수 있잖아. 알죠 이거? 그리고 뭐 거리의 마술사들도 사실은 신기하게 지나가는 사람 같지만 전부 다 동원된 사람들이었죠. 그 요새 스트리트 매직이 잘 모르나? 길거리 가서 이렇게 하는 것도 있는데 다 그게 짜여진 거. 이미 거기다 작업 장치를 다 해놓은 거잖아. 근데 마치 그 사람들이 신기하게 연기를 해줘야 되잖아. 근데 이제 그걸 갖고 이러면 안 되지. 그럼 저기다 언제 붙여놨어요? 이런 거 물어보면 안 되는 거지. 그게 숨겨진 대본인 거야. 그 순간 벙 뜨면 뭐야 얘. 연극대로 안 해. 라고 하는 거야. 일종의 역할 연기에서 역할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거죠. 역할 기대죠. 역할 기대는 표출화되어 있는 대본만 해야지 숨겨진 대본 하지 않는 것도 역할 연기에 포함되겠지. 하지만 얘는 스스로 인상 관리를 했는데 숨겨진 대본을 까발림으로써 뭐 했어요? 실패한 거야. 실패하면 뭐가 주어져? 저런 등신이라는 스티그마가 주어지죠. 이게 뭐야? 오명이라고 하고 이것을 지금은 뭐라 불러요? 이게 낙인이죠. 낙인이론의 시작입니다. 낙인은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숨겨진 낙인이란 게 또 있어요. 이게 숨겨진 대본이 숨겨진 낙인이란 게 있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 안 중요해요. 숨겨진 낙인은 낙인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이런 거야. 고유정. 제가요? 뭘요? 무슨 일이에요? 저는 그런 적이 없어요. 라고 하는 거지. 아직 조사가 되기 전에. 그 지하 주차장에 잡힐 때. 경찰이 온 걸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이렇게 행동하는, 나 너무 무서웠는데? 그러니까 아직 모르잖아. 이 사람이 진짜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잖아. 숨겨져 있는 거, 이 사람이 했는지. 뭐 그 국회의원들 나서 항상 국민의 뜻에 따라 겸허한 자세로. 이것도 숨겨진 거지. 이 사람이 나쁜 짓 하는지 잘하는 짓 하는지 우리는 몰라. 드러내기 전까지는. 근데 이게 숨겨진 대본인 거. 항상 자기들이 결정했지만 이건 국민의 뜻에 따라 했다라고 얘기를 해야 돼. 그지? 자, 인상관리에 실패하게 되면 자,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내가 이 역할을 제대로 못했구나 해서 이것도 두 가지가 나올 거야. 더 열심히. 배째. 두 가지가 있겠죠. 더 열심히 인상관리를 하는 케이스도 있을 거고 배째가 있겠지. 남들과 똑같이 열심히 하게 되면 역할형에서 연극은 잘 끝나겠지. 배째가 되게 되면 이걸 뭐라 그래요? 그렇지. 역할거리. 고프만 끝. 오케이? 고프만에서 알아야 될 거는 우선 역할 연기를 수행하는 것이 인상관리인데 인상관리라는 건 나가 하는 거죠. 나가 하는 건데 대본에 따라 하는 건데 얘는
이 상황, 이 맥락을 제대로 읽지 못해서 숨겨진 대본을 까발리게 된 거지. 그렇지?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두 가지에서 역할거리가 나오고 지금 이 상황은 뭐에 되면 질문을 한 거죠. 질문한 거란 거는 숨겨진 대본을 까발렸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인상관리에 실패했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 우리가 아는 단어로는 기억은. 그러면 인상관리에 실패를 하는 바람에 나를 보고 비웃기 시작하고 선생님은 화를 냈지. 인상관리 실패를 해서 뭐가 주어진 거야? 오명, 낙인이 주어지. 낙인이란 단어 써도 되죠, 우리 배운 대로. 근데 낙인 이론을 처음 제기한 책 이름이 스티그마, 더 스티그마하고 오명이란 걸로 해석돼서 오명이라 써도 맞게 해주는데 낙인이라고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고프만도 낙인이 나옵니다. 낙인을 우리가 알고 있는 베커나 레머트만 볼 게 아니라 레머트는 다이렉트로 출제가 됐었고 고프만의 낙인도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역자 갑은 분업에 대해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지식인은 지저하였다. 그가 활동한 당시에 지식인이 우려했던 바는 기계품 전락한 인간들을 퇴보했다. 그는 분업에 대해서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 자, 분업을 기계 부품으로 전락했대. 인간이 분업화되면서 기계 부품 전락했으면 이거 누구의 입장?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소외를 얘기하는 거죠. 이거 누구의 입장? 마르크스의 입장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분업에 대한 희망 버리지 않았다. 기능적으로 접근하고 싶다. 희망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지? 대규모 사회 형성이 불가능하다. 분업이 의존함으로써 사회에 대한 의존도도, 자, 사회에 대한 의존도도 함께 높여난다. 자, 분업의 증가, 상호 의존성도 증가. 그럼 상호 의존성 어디서 나타나는 거? 유기적현대에서 나타나는 거죠. 유기적현대. 노동이 분화될수록 개별화되지만 이와 함께 사회에 대한 의존도도 강해진다. 분업이 확대될수록 개인은 더욱 연대, 응징력을 요구하게 되며 연대의 조화로움에 의해 스스로를 자제하는 도덕적인 힘. 도덕이라고 안 했고 도덕적인 힘이라 했다. 이거 뭐지? 도덕을 지키는 힘. 우리 했다 아까. 집합의식이야 이게. 어려운 거 아니야. 도덕 그 자체를 지키게 하면 우리가 자율적으로 그래. 이게 집합의식이야. 지금 이거 보면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사역자을이라고 했는데 마르크스 얘기인데 제 생각에 마르크스는 단독 출제는 없어요. 마르크스는 비교 대상으로 나올 거예요 아마. 오히려 단독으로 나온 마르크스 말고 그 위에 있는 다렌도르프 정도는 단독으로 나올 수가 있는데 마르크스 자체는 단독 문제가 아예 없어요. 아예. 항상 비교 대상으로 나와요. 체계적인 분석했다. 분업을 더 연구를 많이 했어요. 분업의 출발점은 교환. 이 분업을 만들었다. 교환에는 개인끼리 호혜적 교환은 포함이 없다. 이 말에서 바로 나왔네. 서로 혜택을 보는 게 아니야. 이 교환은 그러니까 무슨 교환이야? 불균등 교환인 거지. 어떤 사람은 혜택을 보고 어떤 사람은 손해보는 거지. 예를 들어 이런 거지. 아, 우유하고 빵 좀 사와. 그러면서 100원 주는 거. 이거죠? 인류 문명 초기에 독립된다는 상황이면 개인이 아니라 가정이나 부족이라 보았다. 이거는 이 역사적 사회 발전 단계에 지금 있고요. 경쟁체제 자신은 자연하게 서로 다른 생산수단 생활. 자, 나왔네요. 모든 사회에서 있는 거죠. 생산수단과 생활수단의 소유 여부. 이걸 지금 얘기를 하네요. 공동체의 생산 방식과 생활 양식, 생산물은 서로 다르다. 같으면 아무 문제 없지.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 뭐가 발생해? 여기 생산돼. 이거의 원인이 뭐야? 생산 방식 내 소유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불균등한 교환을 없애야 된다고 마르크스의 답이 아니죠. 생산 방식의 소유 여부를 없애야 된다가 답이 된 거지. 더 근원적인 거. 자, 그래서 공동체는 생산물을 교환하게 되었다. 일근으로 교환 생산물의 차이를 만드는 역으로 생산물의 차이가 교환이라는 매개를 만들어내었다. 즉 생산물의 차이가 교환이라는 매개. 즉 생산 방식의 차이가
교환이라는 매개. 이 사람이 얘기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교환을 균등하게 한다 그래서 해결되지 않는다고. 교환을 균등하게 만들어 봤자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뭐 불쌍한 사람한테 돈을 더 주고 복지제도를 통해서 만들어주고 이런 거 돼봤자 근원적인 불균등의 차이는 없애지 못하기 때문에 제자리로 간다라는 거야. 더 근원적인 걸 건드려야 된다라는 거지. 마르크스. 그렇지? 이거의 공유 없이는, 이거의 소멸 없이는 이러한 것들이 해결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러한 불균등에서 만들어진 부dob은 어떤 거야? 수레기. 라고 본 게 누구? 마르크스. 그렇지? 이 문제가 뭐냐면 그래서 연대가 함축하고 있는 속성이죠. 연대가 함축하고 있는 속성. 아까 우리 찾았어요. 무슨 성? 여기 있다. 그렇지? 상호의존성. 좋은 말 쓰셔도 돼요. 유기성. 그렇지? 유기체적 성격 이런 거 쓰시면 되겠죠. 갑의 입장에서니까. 갑은 연대를 어떻게 보았지? 서로 간에 상호 의존성이 유지되고 유기체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 이런 얘기를 쓰고 싶은 거죠. 빈칸에 들어갈 가의 내용을 글가의 내용을 활용하면서 쓰시고 을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자본주의가 발생하면서 연대가 상호 의존성이나 유기성을 뭐 한다? 없다라고 본 거지 이 사람은. 불균형이기 때문에. 연대라는 것은 뭐냐면 자본가와 노동가들이 서로 관계 맺음이란 말이야. 이 관계 맺음이라는 연대가 상호의식 유기성 개뿔. 오히려 이게 뭘 가져온다?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이러한 연대가 불평등한 분배 또는 교환을 야기한다. 이 정도로 쓸 수가 있겠죠. 그러니 자본주의가 이런 불평등한 교환을 야기하는 것이 연대. 누구와 누구의 연대가? 자본과 이들의 연대가 분업을 통해서 맺어지는 게.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반드시 뭐 돼야 된다? 해체 또는 소멸해야 된다가 마르크스 이야기죠. 자본과 노동자의 관계라는 그런 연대는 없어져야 된다. (8번까지만) 하고 쉴게요. 네, 이렇게 길게 안 돼요. 뒤로 가면 이제 반복되고 8번 또 반복되는 내용이에요. 네. 예, 8번은 했어요. 한 거예요. 이거 유효 내가 쓴 거 아니에요? 이거 왜 들어가 있지? 미안해요. 이거 유효가 왜 들어가 있지? 자, 그래서 사역자갑은 공리주의적 질서가 지배적으로 공리주의 질서가 지배적으로 구축된다. 공리주의를 철학적으로 보시면 안 되고 우리가 공리형 조직이란 말에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데 무엇을 중시하기지? 이익을 중시하지 이익을 위해서 조직에 희생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지배 구축되는 근대사회마저도 상징체가 사회생활을 구성하고 안내하는 필수적으로 나타나 주셔야 한다. 말 되게 어렵네. 그래서 근대사회마저도 여전히 상징체계는 나타난다 라고 했고요. 그는 프랑스 혁명을 이거라는 새로운 토대, 즉 공유된 상징체계를 생산한다 라고 나왔어요. 자, 말 되게 어렵지만 뭔가 공유하고 있는 상징체계라고 했어요. 도대체 상징체계는 무엇일까? 사회학자 갑이 살던 시기는 아직까지 이것이 완전히 무엇을 얻지 못했다? 자율성을 얻을 정도로 공유된 상징체계로 발전하지 않았다. 느낌은 하나 왔어요. 자율성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집합의식이란 건 하나 알았어요. 그럼 집합의식이나 집합의식을 뜻하는 건데 사람들의 삶을 온전히 안 나아가지는 못했다. 그것이 이것이 나아가지 못했다. 집합의식 되고요. 그래서 속된 세계를 지배적 합리적 계산 행위를 지배했다. 합리적 계산은 진정한 도덕 공동체를 형성할 수 없다. 자, 목적이 뭐예요? 이것은 진정한 도덕 공동체를 형성하는 집합의식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토템이라고 했어요. 이게 있으면 지켜지는 거야, 사회가.
그래서 배출하게 된 경우에 성스러운 상징이 있어야만 그것을 중심으로 진정한 도덕 공동체가 형성돼야 된다. 성스러운 상징, 경애하는 성스러운 상징이라고 했어요. 제가 문제를 보니까 이거 집합의식도 맞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집합의식만 제가 요구한 답은 아시겠죠? 뭐예요? 도덕적 개인주의를 지금 기대했어요. 이 도덕적 개인주의 언제 얘기한 거야? 디르켐이 언제? 프랑스 혁명 때 얘기했던 거예요. 그지? 이 프랑스 혁명 때 사람들이 어떤 구제도의 모습을 얘기하면서 새로운 사회를 건설한다고 그랬지만 그러한 사회 변화를 봐서 사람들이 이렇게 붕괴하고 이렇게 되는 거에 대해서 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거지. 통제되는 게 필요한 거지. 제도를 만들고 법을 만들고 입법의회를 만들고 입법의회를 구성해 대통령 통령정부 만들고 황제정부 제1지정 시작했지만 뭔가 부족했어. 이 부족한 게 뭐야? 그들이 어떤 도덕적으로 하나로 묶을 수 있는 힘이지. 그러니까 뭐야? 뉴 집합의식이지 어떻게 보면. 이 뉴 집합의식이 뭔지 계속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게 바로 뭐예요? 도덕적 개인주의를 원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집합의식을 써도 만든 것 같아요. 제가 기대한 건 이거였지만 이건 좀 명시적으로 써줘야 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이걸 밀어요. 이렇게 하면서 안 나온 거 이걸 밀고 순수하게 이걸 낼 수도 있어요. 네, 그걸 기대하시면 좋겠습니다. 휴식하고요. 네, 쉬었다가 10분에서 15분 사이 쉬었다가 그 다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